네, 뭐 오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7시가 됐으니 일단 오늘 첫 강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의평화를 위한 기독인 연대에서 정의평화를 위한 기독교 평신도 행동으로 단체명을 변경하고 나서 첫 번째 강좌입니다. 저희들이 기독교 행동이라고 하는 이름을 내걸면서 이 땅에서 안타깝게 죽어간 산재 노동자, 특히 비정규직 이주 노동자로서 이 땅에서 가장 소외되고 배제된 이들이 바로 이주 노동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강좌로 저희들이 노동 현장에서 안타깝게 죽어간 이주 노동자와 산재 노동자들을 위한 강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7월 1일 날 SK 에코플란트에서 아웅민우라고 하는 미얀마 젊은 청년이 또한 이주 노동자로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이제 제목이 이주 노동자, 산재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얼마나 많은 이주 노동자와 산재 노동자들이 죽어나갔는지 저희들이 숫자조차도 헤아리기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강좌 내용 중에는 많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가 들어갈 텐데, 우리가 죽음을 안타깝게 죽어가신 이주 노동자, 산재 노동자 분들을 위한 잠시 추모의 묵념 시간을 갖고 오늘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네, 그럼 오늘 첫 번째 강좌는 어렵게 모셨습니다. 일단 양한홍 위원장님, 저는 자꾸만 이제 위원장님이라고 그러는데, 양한홍 위원장님을 본 지가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조계종 노동사목위원회 위원장님으로서 현장에서 같이 활동하고 회의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또 후원주점 가면, 노동자들 후원주점 가면 항상 계시고, 그래서 저한테는 상당히 반갑고 존경스러운 분이십니다. 일단 양한홍 위원장님의 양력을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일단 조계종 노동사목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조계종 노동사목위원회 위원장이다 보니까 안타깝게 죽어간 노동자분들과 관련해서 조계사에서, 우리는 이제 기도회지만 조계사에서 법회인가요? 추모법회? 네, 추모법회 스님들 많이 동원하시고 그런 추동력이 있으신 그런 행동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리세 참사 공동대표를 맡고 계시고요. 쿠팡대책위 공동대표를 또 맡고 계시면서 전국 불안정 노동 차별철폐연대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우리 양한홍 위원장님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까요? 예, 반갑습니다. 호칭이 동지들도 아이고 뭐라 해야 돼요? 저 항상 동지되는 게 입에 붙어가지고 소개받아. 이거 시간은 어떻게 해요? 몇 시 마치는 거? 몇 분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시킨 대로 할게요. 한 40분 정도 하시고, 예. 20분 정도는 이제 질문. 예. 저는 한국통신 노동자 출신입니다. KT 지금 개파까지 거기서 노조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그래 한국노 종시질에 2번 해고당하고 2번 구속당하고 그래 하다가 정규직 운동을 마감을 하고 비정규 운동을 좀 배워보겠다 해가지고 한 15년 전에 전국 불안정 노동철폐연대 그 비정규 운동이 초창기입니다. 그때 운동을 배우러 갔다가 대표를 하라 해가지고 대표를 하다가 조계종 사회노동이랍니다. 사동이 만들어져서 철폐연대에서 대표직을 그만두지 않는 조건으로 지금도 대표입니다. 그 대표를 오랫동안 그래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고, 아주 기억에 남는 것은 KTX 여성무원들 대책위원장을 집행위원장을 제가 거기 좀 오랫동안 남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우리 소개했는데
산재 사망 우리 지금 뭐 발전 김충현 노동자 그것도 대책위 대표를 공동 대표를 맡고 어지간한데 뭐 문중훈 열사 마사에 그런데 또 대표 하여튼 비정규직 노동자가 돌아가시고 한국에 이주 노동자는 대책이 잘 안 만들어지는데요. 그냥 한국에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 돌아가시면 대책위를 만들면 그거를 뭘 하라 해가지고 그냥 하고 이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 지금 오늘 주제가 이주 노동자들인데요. 그럼 왜 이주 노동자들에 관심을 가지게 됐냐 하면은 제가 막 뭐 조계종은 조계사하고 관련이 없어요. 대한민국 조계종 사회는 조계사는 딸린 사찰 많은 사찰 중에 하나니까요. 건물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오신 분들 알다시피 신문을 보면 단신으로 한 5줄 나옵니다. 뭐 어디 네팔 국적의 노동자 A 씨가 어디에 추락했다. 안 그러면 뭐 어디 끼임으로 주로 끼임으로 돌아가셨다. 딱 한 4줄 나옵니다. 4줄 나오면 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운동을 하면서 계속 뭐 이주 운동을 한 거는 한 10년 다양한 주로 조계종 사회 노동인은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그리고 이주 노동자 그리고 성소수자 그 사회적 참사 일만 합니다. 다른 뭐 정규직 운동은 할 뭐 일이요. 우리가 굳이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그 이주 노동자는 해왔는데 그 중에서 이 노동자가 돌아가시더라고요. 한 줄. 그 마음속에 이게 안타깝고 지금 어떻게 되나 그냥 마음만 내달고 또 다른 일을 하다 보면 또 잊어버리고 뭐 하고 눈에 보이는 일을 하기 쉽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계속 마음이 찝찝하고 저 노동자는 어디로 갔을까? 그 최고 의문사항이었어요. 저 노동자들은 어디로 갔으면 어떻게 소위 말하는 해결이 됐느냐? 산재 처리가 됐는지 그 뒤로는 아무도 보도도 없고 그리고 이주 단체들이나 민주노총에도 아무도 뭘 했다는 소식이 한 줄도 없습니다. 사실 아무도 대응을 못했어요. 죽음에 대해서. 사실 한국이 얼마나 열악하냐 하면 지방 이주 노동자를 그냥 뭐 신부님, 뭐 스님, 목사님 이런 분들은 다문화 이쪽에 중심이 돼 있지 이주 노동자의 노동 권익을 위해서 투쟁하는 그런 성직자들은 많이는 없어요. 그래서 간헐적으로 하시는데 막 여기 행동하는 분들 마냥 뭐 앞장서서 행동을 한다든지 대정부 투쟁을 한다든지 노동부 앞에 항의 그런 스타일은 거의 없어요. 성직자들은. 뭐 그러다 보니 이 운동을 지역 단체도 마찬가지. 지역 단체도 현재까지도 이주 노조 오래됐잖아요. 30이 지났지만은 한국 이주 노동 운동을 이 노동자의 권익을 고용 허가제든 뭐 사업장 이동의 자유든 그 산재 처리든 하는 조직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주노총에도 그 이주 담당이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바꿔주고 어떤 때는 1년에 2번씩 바꿔집니다. 그 정도로 취약하다. 그 말만 뭐 전 세계 노동자여 단결을 해라. 뭐 인터내셔널 가도 부르고 하지만은 여전히 한국의 노동운동은 정규직 중심의 노동운동. 뭐 이제 지금은 비정규직 운동도 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민주노총 주된 구성원들은 정규직 노동자들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주 노동운동 하는 사람은 극소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단체 상근 뭐 일을 하는데 자발적으로 해가지고 후원금 한들 겨우 상급비도 없이 뭐 같이 있는 사람을 반려자를 잘 만나면 그 소위 말해 얹혀 살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정도 아주 소위 말해 영세 활동가들을 보시면 그 경제적 이 공공하다 보니까 이걸 일을 못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쭉 보다가 제가 작년부터 계속 죽음이 발생했어요. 작년에는 죽음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지금도 날씨가 더우니까 제가 요 근래 한 보름 사이에 3사람 이주 노동자가 돌아가셨어요. 3사람. 어저께도 제가 갔다 왔어요. 지금 뭐 내일 미얀마 노동자 이것도 있는데 제가 최고 처음 달려갔습니다. 천안 당국대 백원 장례 식당에 지금 모셔지고 부인이 오늘 아침에 새벽 5시 50분에 들었는데요. 그건 좀 이따 이야기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도대체 그래서 작년부터 제가 현장에 쫓아다니기 시작해서 한번 내려가자. 저 화면 첫 번째 화면 좀 바꿔주세요. 그래서 대부분 스님들이 계시는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 뭐 기독교 스님들이 주로 제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거 어떻게 되나? 저 죽으면 어디로 갔을까? 그리고 저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장례가 치러졌으며 산재라도 처리됐는지, 가족이라도 만났는지. 사람이 죽으면 최고 중요한 건 가족이 만나는 겁니다. 가족이 그 고인을 인수하고 장례 절차를 준비하고 그리고 뭐 배보상을 받고 산재 처리됐는지, 그것이 아주 상식적인 절차예요. 그러나 제가 직접 목격한 저 노동자들은 전혀, 대부분 쭉 나올 겁니다. 대부분 10명 중에서 8명 정도는 전혀 그런 절차를 갖추지 않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심각하다. 그래서 오직 같으면 제가 어저께도 홍성의 대지 축사에서 돌아가시는데 올라오면서 이거는 일제시대 강제징용하고 똑같다. 죽었고 가족은 베트남이든 캄보디아든 네팔이든 있는데 가족한테는 통보는 해주는데 누가 통보했는지도 몰라요. 그냥 갖고 6월이 그냥 6월만 가고 돈 한 푼을 받았는지 전혀 확인이 안 되는 그런 소위 말하는 그런 죽음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 올해 덥죠. 올해 뭐 30몇 도 올라가는데 제가 첫 번째 경상북도 구미에서 온열 질환입니다. 김천에서 포도 농사를 짓는 태국 노동자가 베트남 노동자가 구미입니다. 구미. 워낙 힘들어가지고 아파트 현장으로 갔는데 첫날 돌아가신 거예요. 첫 번째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온열 질환입니다. 온열 질환인데 내려가니까 아무도 없었고 그냥 저 첫 번째 본 거는 분향소가 차려져 있었어요. 다행히. 이게 참 중요한 일인데요. 저 뒤로는 분향소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거는 그래도 건설 현장에서 돌아가셨어요. 아파트 짓는 데서. 그러니까 아파트 짓는 건설 현장은 사용주가 그래도 뭐 하청이라도 그나마 경제적 융통이 있는지 분향소를 차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진 보면 사과 하나 뭐 있고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다 분향소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고 거의 낮에는 아무도 안 오고 저녁 때도 안 오는 거 보고 제가 올라왔는데 그 왜 다음 사진도 좀 보여주실래요? 미국 할 줄 모르는데. 오른쪽 건 눌러, 왼쪽 건 눌러. 됐습니다. 예. 저기 노동자가 포항입니다. 지금 또 포개 업무로 예초 산에 풀을 베다가 돌아가시는데 저거는 누가 원청이냐 하면 포항시청에서 산림조합에 하청을 주고 산림조합이 또 하청을 주는 원청은 포항시청이라고 보면 됩니다. 저 노동자는 보면 저 뒤에 선생님 두 분 계시고 저기 안치실입니다. 분향소가 아닙니다. 그리고 시신은 저기 안에 냉동관에 계시는데 저기 무슨 말이냐 하면 이주 노동자가 쭉 뒤에 계속 분향소가 없는데요. 이주 노동자가 돌아가시면 우리 한국을 치면 기독교든 불교든 종교가 있든 없든 장례식장하고 누군가는 계약을 해야 돼요. 계약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돈을 줘야 돼. 장례식장은 돈을 주지 않으면 꼼짝을 안 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돈을 안 주면 시신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외국인 노동자, 한국 노동자도 돌아가시면 그 시체를 부검을 합니다. 시신을 왜 돌아갔는지. 요즘은 집에 어른도 돌아가시도 집에서 돌아가시면 119 부르면 그냥 장례를 못 치러요. 검찰이나 경찰이나 확인을 해줘야 되는. 저는 외국인 노동자는 사고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검을 합니다. 그럼 부검을 하면 몸에 칼을 댈 수가 있잖아요. 칼을 대면 저 상태로 보면 시신이 입었던 작업복 그대로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작업복. 그 무슨 말이 저거 왜 이걸 강조하냐 하면 좀 비참한 거죠. 그러면 저거를 누군가는 원청이든 하청이든 누군가는 장례식장 계약을 해야 돼요. 계약을 하면 큰 돈도 안 들어요. 하루에 뭐 100만 원 그렇잖아요. 요즘 돈으로 기본 50명을 기본으로 장식장 계약을 한대요. 문상객이 50명 정도 아야 그 밥을 팔아야 유지가 되니까. 그럼 첫 번째 일은 장례식장에서 해야 될 일은 시신을 닦는 거예요. 알코올로. 깨끗하게 닦고 가족한테 얼굴을 보여주는데 그런 자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좀 뒤에 스님들 앞에 하얀 것이 보이죠? 저 뒤에 그저 사이사이로 시신을 덮어놓은 강목입니다. 강목에 핏자국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제가 직접 저도 그래서 제가 가까이서 찍은 사진은 공개로 안 했는데 또 고인에 대한 예우기 때문에 저 보면 저 하얀 강목 있죠. 아까 앞에 저기 하얀 강목으로 시신을 덮어놨는데 피가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식장에서 알코올하고 안 닦아주고 얼굴도 안 닦아주고 제가 말을 압축하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애국인 노동자는 분향소를 안 차려졌고 대부분 절에돼 있는데 나중에 목포가 나올 건데 목포에 가보니까 시신을 보고 그럼 시신을 왜 놓냐. 그러니까 저 안에 목사님들도 계시 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종교인만 들어갈 수 있어요. 가족과 종교인. 그렇죠. 그럼 저 가게는 저걸 어떻게 알았을까? 저 장례식장을 딱 신문을 보고 기차 구미잖아요. 구미 포항인데 딱 기차 예약을 해요. KTX를 전화로 겁니다. 근데 사무실에서 저 신문 오면 바로 예약을 해요. KTX 예약을 하고 요즘 표가 막 귀해요. 예약을 하고 기차를 타면서 장례식장을 찾습니다. 그러면 구미 포항이면 구미는 큰 도시니까 포항 장례식장이 수십 개 있어요. 그럼 하나씩 제가 네이버 검색을 전화를 걸어요. 장례식장입니까? 그래서 첫 번째 오늘 강의 제목이 이주노동자 시신 들어왔습니까? 그 제목을 제가 말하는 걸 오마이뉴스 기자가 그 프레시안 기자가 송가영 기자가 글을 딴 거예요. 오늘 시신 들어왔습니까? 그래 KTX 안에서 제가 전화를 걸어요. 오늘 네팔 노동자 들어오셨냐? 그러면 운이 좋은 표현은 좀 어폐가 있지만은 빠르면 한두 명, 한 번, 두 번 전화 걸면 들어오셨다 그러고 안 그러면 쭉 전화를 걸어야 돼요. 10개든. 그러면 들어오셨다 하는 데가 있어요. 대부분 거짓말 안 해요. 장례식장이니까 들어오시냐.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 이런 데 들어오시냐. 스님들 기도하려고 그런다. 그럼 가르쳐줘요. 그냥 아무 의심 없이. 그래서 갖고 안치실도 스님이 기도하고 싶다. 그럼 저 사람들 들어오라 그래요. 우리는 못 들어가요. 일반인들은 절대 문 안 열어줘요. 장례식장 스님이기 때문에 열어주고 목사님이나 신부님 오면 열어줘요. 그래서 우리는 따라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례식장은 한국 문화가 종교인들 오면 각각 종교가 있기 때문에 문을 열어준다. 그럼 왜 어떤 사람은 시신을 왜 열어줬냐? 장례식장마다 틀린데 장례식장이 시신을 저렇게 보게 하는 거는 시신을 보고 기도해야 천국 간다고 해서 열어준 거예요. 안 그러면 냉동실 안에 있어요. 저 사진이 계속 중국대견에 안치실 사진이 중국대에 어떤 안치실을 가면 너무나 심해서 얼굴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저걸 몸 안 빼줘요. 너무나 심하게. 왜 그러냐면 대부분 사고 원인이 제가 볼 때는 다 압사, 구조물이 넘어졌거나 감전, 질식, 그리고 추락 이런 사고예요. 그럼 시신이 심하게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지 마십시오. 너무 심하게 훼손되기 때문에 못 보여줍니다. 장례식장 있고 굉장히 충격적인 것은 목포입니다. 목포에 깔려 돌아가신 노동자인데 부검을 했어요. 부검을 했는데 딱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저렇게 시신을 보여줘요. 보시라고 스님들 기도하시라고. 보면서 기도해야 좋은 데 간다고. 탁 열었는데 시신 상태가 저분은 강목으로 덮어놨는데 얼굴이 비닐을 칭칭 감아놨어요. 얼굴을 무슨 비닐이냐 하면 다이소 가면 우리 1,000원짜리 우이 있잖아요. 1,000원짜리 비옷 그거로 감아놓은 겁니다. 온몸을 얼굴이 저 깜짝 놀라서 그런 저 얼굴이라도 아저씨 됐어요 하면 봐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 호의적으로 열어주는 거예요. 영혼이 좋은 데 가야 된다고 종교인들이 탁 열었는데 저렇게 뺐는데 시신이 온통 비닐이었어요. 얼굴 그 말은 무슨 두개골 파손이기 때문에 두개골 부검을 하고 누가 했겠어요? 검찰 경찰이 하는 거예요. 그만 의사가 하는데 그냥 아무도 없으니까 칭칭 감아갖고 보내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은 끝난 거. 그 사람들 잘못이 아니에요. 검찰 경찰은 시신을 부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검을 하고 그냥 보내면 당년에 장례식장에 오면 가족이나 사측이나 다시 비닐을 풀고 깨끗이 닦고 옷을 입히고 딱 안 그러면 입관을 하잖아요. 그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포에서 저도 굉장히 충격을 받은 그런 시신이 그 상태에 있다. 이렇게 시신이 누워 계시는데 비닐을 칭칭 감아놨어요. 얼굴을. 얼마나 참 그 상태로 있는 거라고 보시면 무슨 말이냐면 그 상태로 분향소가 없어요. 분향소는 아무도 계약 안 해요. 가족도 없고 그리고
친구도 안 차리고 친구도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사용자가 당연히 차려야 되잖아요. 몇백만 원이면 되는데 그걸 차릴 생각 아예 안 해요. 아무도 항의도 안 하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사용자는 아무리 중소영세사업장 농사 짓는 땅을 농농사 짓는 사람이라도 차려야 되는데 안 차린다는 거예요. 그리 어떻게 되면 어디로 갔느냐? 쭉 생각을 하면 그리 있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대부분 그 다음날 하면 그 다음날 되면 사라집니다. 저 시신이 사라진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안 사라지는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브로커가 나타날 수도 있고 나중에 제가 이제 홍성하고 미얀마는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며칠 전에 갔다 왔기 때문에 쭉 앞에 거는 쭉쭉 계속 넘기셔도 하나 더 넘기셔도 돼요. 예, 저는 베트남, 태국 두 분인데요. 전남 고흥입니다. 저 보십시오. 저 뒤에 냉장고 같은 거 보이죠? 저 안치실인데 임시 안치실이에요. 저 뒤 보십시오. 의자도 있고 저 쓰레기통도 저 소위 말하는 정식 안치실이 아니고 그냥 창고에 그냥 냉장고 꼽아 놓은 거예요. 저에 두 분이 계세요. 위에 한 분, 밑에 한 분.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저 냉동고 보이죠? 안치실 저 뒤에. 예, 저게 시신 두 분이 모셔놓은 거예요. 기가 찰립니다. 또 넘겨주세요. 진짜 쓰레기통도 완전 밑에 창고였어. 흐름한 창고. 또는 이거는 아까 온열 노동자 돌아가신 거 괴롭힘은 어떤 일이냐면 직장 괴롭힘으로 돌아가신 건데요. 목포의 영암 돼지 농장에서 네팔 노동자가 돌아가시는데 자살을 한 겁니다. 직장 괴롭힘으로. 그 사업주가 집요하게 매일 괴롭히고 볼펜으로 옆구리 쑤시고 뺨을 때리고 그 잘못했다고 네팔식 사과 방식이 있대요. 그 사용자 신발에 서 있으면 신발에 머리를 쪼리고 군대 원자폭 뭡니까 원산 폭격면 그렇게 계속 굉장히 괴롭힌 거예요. 계속해서 집요하게 매일 CCTV가 없는 곳에서 그러면서 한국 사용자 괴롭히고 그것을 감시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팀장이 불행하게도 같은 네팔 국적이 그 중간 팀장은 같은 네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시키면서 그렇게 고용을 괴롭힌 거예요. 같이 사용자하고 팀장이 같은 그러니까 옛날 일제 시대에 그냥 우리 뭐 고동의 행사가 괴롭히듯이 그렇게 집요하게 괴롭혀갖고 자기 방에서 자살을 한 것이 괴롭힘 돼지 우리 작년 1년 반 지났습니다. 전남 영암 돼지 농장 자살 사건이 괴롭힘이죠. 또 넘어가시면 됩니다. 대구 이건 또한 노동자 아마 동지들 결합하신 분도 계실 건데 대구의 합동당소 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여성 노동자가 도망 다니는데 성서공단 안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돌아가셨고 그리고 피했는데 에어컨 실외기 뒤에 몸이 자기 숨어 있다가 이게 이제 체력이 딸리니까 떨어져 돌아가신 25살 또한 노동자입니다. 그 다행히 이게 이제 사진만 설명하고 나중에 처리 과정을 별도로 설명하는데요. 저 부모님이 한국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최고 중요한 거는 노동자가 돌아가시는데 아까 아무도 모르게 가는 것 저런 거는 정식으로 장려도 치렀고 그리고 법무부 교섭 국무총리도 만난 사건이 베트남 이주 노동자 획기적인 왜 그러냐면 투쟁을 같이 했습니다. 부모님이 투쟁을 같이 하니까 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저기 무슨 말이냐면 위임을 받지 않으면 위임을 받아야 돼요. 이주 노동자가 한국 산재 노동자가 돌아가시면 부모님이 한국에 계십니다. 부모님이든 행정관이라도 한국에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동적으로 법률 대리인입니다. 위임을 적을 필요 없이 대리인이 자동적으로 직계가족은 대리인이 되기 때문에 법률적 민행사 회사한테 모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자동적으로 부여가 되지만은 외국인 노동자가 돌아가시면 한국에 아무도 없어요. 친족이 없어요. 그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돌아가시면 그래서 하루 만에 없어진단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사용자는 이걸 빨리 치우고 싶은 거예요. 한국노동부 조사도 안 해요. 행식적입니다. 경찰 행식적으로 뒤쭉 놀고 설명해 드릴게요. 행식적으로 조사만 합니다. 책임물을 생각도 안 하고 제가 가보니까 그 흔한 폴리스 라인도 안 해놨습니다.
노동자 현장 쭉 뒤노는 노동 돌아가신 현장에 당연히 경찰이 폴리스 라인을 설치해야 돼요. 없습니다. 그치 어떤 때는 어디도 죽었는지도 지금 막 헤매고 다녀요. 찾아다니면서 그 정도로 허술하게 조사하고 있다. 그래서 위임을 안 받으면 이렇게 돼요. 한국에 있는 영사가 나타나요. 영사관에 있는 노동자 담당이 있어요. 이 죽음에 대한 담당. 소위 말하는 노무관이라는 인간이 있더라고. 이번에 제가 이번에 미얀마 노동자 싸우면서 봤는데 노무관이 있어요. 그 친구가 이걸 처리를 하는 것 같아요. 오면 그러면 우리는 저거 막 방문하고 기도도 하고 있지만은 사용자도 그렇고 한국 정부도 그렇고 한국 노동부도 그렇고 이걸 빨리 정리가 돼야 돼. 그러면 그 국적이 베트남이면 그 사람들이 알아요. 그 영사관 베트남 노동자 죽었다면 알잖아요. 영사관에서 알아요. 신고 들어가면. 그러면 영사는 그 노동자의 부모님 전화번호를 알 수 있잖아요. 전화를 걸어요. 당신 아들이 죽었다. 당신 딸이 죽었다. 부모님은 청청백력 같은 소리예요. 어떻게 되냐? 부모 울고 있죠. 우리로 치면 저 항상 이런 비유를 드리는데 70년대 우리 바로 저도 나이가 들었지만 바로 위 세대, 우리 삼촌 세대, 우리 형님들 세대가 중동에 갔던 세대예요. 중동에 엄청나게 죽었을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때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에서 산골에서 누가 죽으시면 누가 전보만 온 거잖아요. 그때는 전화도 없었어요. 당신 아들이 죽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사이에 중동 사우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발만동동 구르는 사이에 또 전화가 오죠. 화장해갖고 빼만 오는 겁니다. 산재처리 안 받은 사람이 비일비재자고 요즘 정임들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현대건설, 대우건설 소위 말하고 제목이 그랬는데 그 건설 회사들이 중동에서 수많은 노동자가 훨씬 많이 죽었을 거예요. 그 통계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이리 죽어 나가는데 한국 노동자가 1년에 2,500명이 산재고 800명이 산재 사고로 돌아가십니다. 한국 노동자들이. 그 지금도 이렇게 감시를 해도 죽는데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이 죽었을까. 중동에 간 그 뜨거운 자갈밭에서 모래 사장에서 어떻게 죽었는지 보상받은 사람이 극소수였대요. 우리 부모 어른들 물어보면 그냥 누지바 죽었다 하더라 그러면 끝나는. 지금이 마찬가지다. 우리의 50년 전에 그 행태가 지금 우리나라 이주 노동자한테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 이임을 부모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부모가 울고불고 그러면 시신이 바로 가면 돈이 1,000만 원 이상 듭니다. 부모님은 시신이라도 받고 싶어요. 아들, 딸의 얼굴이라도 보고 싶잖아요. 우리 동생이 죽으시면 시신이 오기를 바라지만 시신을 안 줍니다. 왜? 돈이 최소 1,000만 원이 발생해요. 시신이 바로 가는 것. 그러면 그 돈을 최소한의 괜찮은 인간이라면 사용자가 아무리 가난해도 1,000만 원을 줘야 되는 거예요. 시신이라도 보내줘야 되는데 시신 보내준 사람이 극소수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제가 딱 한 군데 시신 갔어요. 그 위에는 그 노무관이 와가지고 딱 경기도 근처에 하장장 갔다가 6월 붙여버려. 6월은 돈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그냥 박스 넣어가지고 보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이 와서 6월만 찾아가면 되는데 시신은 방역 처리, 방부 처리 복잡해요. 위생 처리가. 그래서 대부분이 그 다음날 그 시신 인수는 아무도 해갈 수 없어요. 그 노무관은 영사의 노무 담당은 그 가족으로부터 위임을 받는 거예요. 팩스로 받은 메일을 받는 위임 받아가지고 한국 경찰에 갖다 주면 경찰은 괜찮잖아요. 뭐 시신 빨리 인수, 저 시골 목포든 어디 경남 어디 산골 경찰들은 경찰서는 빨리 시신이 정리되면 편하잖아요. 또 영사가 와가지고 영사가 어떻게 오느냐? 영사가 직접 오지도 않아요. 봉고차 한 대 나타납니다. 봉고차가 뒤에 딱 시신 간 넣고 떠납니다. 그 시신 인수증. 그게 이주 노동자의 해주소다. 간혹 또한 노동자는 그럼 왜? 또한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위임 필요 없이 싸웠고 모든 노동자 서울에서도 오체 투쟁도 하고 그 출입국 사무소 앞에서 좀 오셨을 거예요. 기도하고 집회하고 하다 보니 법무부 노이라 대통령 만나자 하다 보니까 법무부도 공식 사과하고 출입국 사무소장에 올라가고 잘못했다고 인정한 거 첫 번째 사건이 베트남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위임을 같이 싸운 거하고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위임을 받을 수가 없는 조건에 한국의 민주노총이 아까 조건 이야기했죠. 아무도 활동가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변호사를 데리고 가도 그 변호사가 위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저쪽 부모가 사인을 해줘야 돼요. 그 부모 전화도 모르고 이주 노동자 커뮤니티도 아무도 모르는데 그런 사이에 하룻밤 지나면 후다닥 하고 사라져버린다. 시신이 길어야 2, 3일. 그리고 나는 목포에서 경험한 거는 브로커를 직접 봤어요. 브로커.
나가 이제 제가 하룻밤 잤어요. 잤는데 그 다행히 장례식장에 기독 장례식장에 있는 여성 실장이 사무실장이 사람이 좋았어요. 저한테 다 일러봤죠. 위원장님 저 브로커 새끼가요 돈 얼마 달라 합니다. 다 가르쳐 나한테. 그래서 제가 알았는데 브로커가 3억 5천만 원을 요구했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 3억 5천만 원 나중에 그 일주일 동안 장례를 안 치러요. 제가 물어보니까 오늘 나갔냐 안 장례식장 저거 올라야 돼. 물어보면 아직 안 나갔다 협상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아무도 게임 못해요. 우리 민주노총 변호사가 가더라도 가지도 않죠. 가더라도 당신이 뭐냐면 장례식장에 근처도 못 가요. 당신 나가라면 끝이에요. 이인받은 인간들이 당신 뭐냐 우리 이인 받았으니까 당신 출입하지 말고 가세요 이러면 끝나요. 그것이 hen주소다. 그래서 또 넘겨주세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또 넘겨주시면 돼요. 양식장에 이거는 또 넘기시면 아까 오체투지 같이 아까 돼지 동장 괴롭힘. 네. 네, 이것이 영암극입니다. 아까 번에 시신이 얼굴이 완전 망가져가지고 참혹하게 비닐로 팅팅 감아놓은 노동자가 저분 분향소가 없잖아요. 분향소가 없으니까 아까 그 여성분이 위패라도 모시고 시신은 안 했고 돈을 안 주니까 분향소 안 차려요. 저렇게 위패 모시고 기도 가라고 그래 당이 선심을 베풀어서 저렇게 했는데 저기 브로커가 나타난 거예요. 브로커가 나타나 어디서 왔냐 물어보니까 거제도에서 왔다는 거예요. 거제도는 조선소가 많기 때문에 이주 노동자가 많이 산재 사고 굉장히 많이 돌아갔어요. 거기에서 자기들끼리 연결돼 가지고 거제도에서 목포까지 와가지고 저걸 처리하더라고요. 그럼 웃기는 거는 저도 충격적인 것은 목포에 가니까 통역이 와요. 이것도 심각한데 통역이 브로커가 산 통역이에요. 그 통역이 어디서 왔냐 물어보니까 그 목포에 요즘 이것도 심각한데 요즘 식당에 가보면 젊은 여성이 굉장히 많아요. 일하는 사람이 느꼈어요? 한국 서울에 쫙 깔려 있어요. 옛날에 나이 든 사람이 많았는데 젊은 여성 20대 남성 여성 노동자가 식당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한국 인능의 대학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한국 지방대학이 소멸하니까 교육부가 그냥 외국인 노동자를 풀어놓은 거예요. 그 노동자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완전 사기로 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 집단적으로 지방 대학을 보호하는 명분인데 그 외국인 분들이 한국에 와요. 그리고 4년 동안 다녀요. 다니는데 그 사람들이 취업을 해야 돼. 취업을 안 하면 나가야 돼. 취업이 되겠어요? 한국 노동자들 취업이 안 되고 그 사람들이 지방대학 졸업해가지고 어떻게 취업이 되겠어요?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식당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또 한 노동자 있었죠. 추락사 여성. 다 대학 졸업한, 영남대학 졸업한 사람이에요. 했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성소공단 파견 노동자로 간 거예요. 정부는 다 알아요. 저 사람을 안 내보내는 거예요. 취업 안 되는 줄 알아요. 오직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한 명분으로 그 노동자들을 묵인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지방대학도 살고, 그 대학이 다 무너졌잖아요. 애들이 인구 출산이 안 되는데 무슨 지방대학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니까 외국인 노동자들하고 그 노동자들이 방학 때든 보면 평소에 서울시는 유심히 보십시오. 젊은 노동자들이 외국말 쓰는 한국 사람 아니, 근데 한국말 잘해요. 젊은 사람 말을 빨리 배우니까. 그런 사람들이 쫙 퍼져 있다. 그것이 지금 한국의 현주소다. 그러다 사고가 나고 돌아가시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브로커가 나타나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그렇게 그 돈을 마지막에 2억 5천만 원 가져갔는데 브로커가 가족한테 얼마 줬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우리가 확인이 안 되죠. 브로커한테 물어보면 가르쳐주겠어요? 브로커 연락처도 모르는데. 그 안에 그 베트남 통역도 가짜. 통역도 유리한 것만 통역하는 거예요. 지시하에 하루에 8만 원 받는다더라고. 물어보니까. 그리고 웃기는 건 조문객도 가짜였어요. 충격적이잖아요. 저 대불공단. 저 뒤에 이제 분향소를 차렸어. 브로커가 나타나가지고. 다 돈을, 그거는 이제 사용자한테 너가 불황소 돈을 주니까 하루에 100만 원이면 되니까 차렸는데 차려놓고 협상을 하는데 조문객을 받잖아요. 조문객이 오는데 조문객도 브로커하고 짠 놈들이요. 베트남 사람들입니다. 일당 받고 왔더라고. 진짜 베트남 친구, 저 죽은 노동자의 친구는 안에 못 들어. 바깥에 어슬렁거려요. 얼마나 참혹합니까? 그것이 지금 이주 노동자 현주소입니다. 넘기셔도 돼요. 이것도 대불상단이 뭐냐면 3호중공업
영암에 목포에 상무중공업이 있는데 대불산단은 주로 상무중공업의 하청업체들이 집단으로 모인 곳입니다. 저기에 배선박 철골 구조물을 만드는 곳이에요. 그래서 많이 그 구조물이 넘어지면서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왜 죽느냐? 이 사람들이 온 지 1년 몇 달 된 사람이 다 죽어요. 아까 이 가스인데 산소로 해야 되는데 질소 넣어가지고 죽어버려. 이 하다가 질소가 있는 걸 모르고 꼭 탁 했다가 터져가 죽고. 그리고 이게 넘어지는데 한국 노동자들 지금 물어봐요. 한국 노동자들한테 왜 저리 죽냐. 저번에 대불산단 노조 지회장이 저한테 하는 말이 외국인들 한국어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것이 넘어지는 건지 한국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위험한 곳에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노동자는 안 간대요. 길을 걸어가도 위험한데 평소에 일이 오른쪽으로 가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간다는 거야. 그래서 깔려 죽고 질소과 산소가 구분도 못하게 죽고. 그리고 이 하청 대불산단부터 지금 현대중공업도 지금 노동자들 들고 일어났잖아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럼 대불산단도 정규직 노동자를 안 뽑아 한국 사람을 안 뽑으니까 이주 노동자 중에서 고참 한 10년 이상 된 사람이 이제 조장이 되는 거야. 그 외국인 노동자가 갖고 있는 지식은 단조롭다는 겁니다. 숙련된 노동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단편적으로 알고 있어 해소만 간 거지. 아주 어려운 일, 어려운 작업은 못 하는데 한국인 정규직 노동자가 딱 빠진 자리에 그 이주 노동자들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숙련 노동자가 아니고 무슨 말을 하냐면 그 지회장이 하는 말이 저보고 위원장님 대충 합니다. 대충 한대요. 용접 이거 하면 그냥 대충 덮으라 한대요. 그럼 그냥 갈기 한다나 뭐 그 언어가 싸게 쓰는 용어 갈기를 하다나 뭐 하면 그냥 간대요. 그 외국인 노동자 하면 그 밑에 배운 외국인 노동자들도 배우고 있죠. 1년 몇 달짜리가 배우다 보면 그런 일을 배우다가 사고가 난대요. 그러니까 숙련 노동자도 아니고 그렇게 대충 배우다 죽고 그리고 대부분 2인 1조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작업장이 위험한 데는 2인 1조 지킨 데 없다는 겁니다. 그럼 김충현, 김용균 노동자가 2인 1조 하라 했는데 안 했잖아요. 김용균이 2인 1조 안 했는데 김충현도 제가 현장에 직접 가봤어요. 한국인 노동자 똑같은 태아나르기입니다. 2인 1조를 해야 돼요. 선반 작업인데 이게 깔려갖고 이게 날아가면서 어깨가 날아가면서 돌아가시는데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는 2인 1조 없어요. 혼자 나중에 오겠지만은 좀 넘기시면 됩니다. 혼자 일하다 혼자 죽고 다음날 아침에 시신이 발견되는 거 허다하다. 여기 컴퓨터 여기 경기도 있죠. 저기 경기도 이천인데 저 뒤에 자갈 공장입니다. 자갈 공장인데 컨베이어 보이죠? 컨베이어 벨트 저 뒤에 아무도 지킨 사람이 없길래 제가 갔는데 스님하고 저 안에 누군가는 지키고 있는 줄 알았어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스님하고 저 우리 한 200m 뒤에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저 큰 바위 위에 위패 하나 모시고 안에 들어가면 지키면 못하게 막잖아요. 사용자가 오지 말고 막아요 무조건. 쭉 이상하다 아무도 쭉 들어가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폴리스 라인 놓고 사용자 깨미 새끼 한 마리 없어가지고 큰배 사고 현장을 목격했어요. 저기도 다음날 아침에 발견된 겁니다. 2인 1조가 없고 맡겨놓고 가버리는 거예요. 너 혼자 일하라 하고 한국 노동자 다 퇴근 혼자서 하다가 죽었는데 발견되는 거는 아침에 오니까 죽고 있는 거예요. 저것이 현주소다. 2인 1조 돈 아낀다면 안 해요.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는 근본적으로 한국의 사용자 시각이 쓰레기 소위 말하는 일회용으로 취급한다. 죽어도 이런 아무도 구속도 안 시키고 하니까 저리 되는 거예요. 넘어가시면 돼요. 이것도 전북 부안에서 제조군 끼임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또 넘어가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경북 고령 전국의 골고루입니다. 주로 깔려 사망, 주로 끼이고 깔리고 추락입니다. 넘어가셔도 돼요. 이것도 저 사고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는데 보십시오. 지금 말이 안 되는 건데 제가 지금 적은도 잊을 수가 없어요. 비가 좀 왔는데 배수로 공사주 매몰되어 사망인데 우리가 이 보고 있잖아요. 한 1m 50밖에 안 돼요. 저 매몰됐다는 거야. 제가 지금 저 물어 찾아갑니다. 저 사고 현장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도. 경찰서 가서 물어보면 안 가르쳐요. 경찰서는 안 가르치니까 파출소 가서 물어봐요. 무슨 면상, 주소가 나옵니다. 신문에 무슨 면 나오면 그 면에 가면 파출소 절대 안 가르쳐요. 스님이 안 가르쳐요. 몰라요. 어떻게 개인 신변 보호를 하나 말도. 그래서 물어 찾아갑니다. 그럼 찾는데 1시간 이상 2시간 걸립니다. 찾아가요. 구문가게 물어보고 마을 해관에 물어보고 무슨 리까지 나오니까 막 시골 리는 굉장히 넓어요. 시골 리가 넓잖아요.
그래서 물어 시골 가면 길에 사람이 없어요. 그래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찌 2시간 만에 찾아갔는데 사용자가 있더라고요. 사용자 조그만 양식장인데 뭐 정년 퇴직하고 저거 한대요. 저기서 죽었어요. 매몰됐다는 거야. 왜 어떻게 죽었냐? 그 사용자가 우리를 딱 가니까 이제 스님이 가고 하니까 말을 하더라고. 어떻게 죽었냐? 기도하겠다. 기도하라고. 처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처음 봐서 기도하시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어떻게 죽었냐 하니까 자기는 불도저 뭐 하고 있는데 죽었대. 매몰될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1m 50이 어떻게 사람이 매몰려 죽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전북 활동가 한 명이 있었는데 전북 활동가인데 경찰서가 좀 확인해 달라. 그러니까 경찰서도 계속 조사 중이다 하는데 더 이상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제가 다음날 올라가지고 너무나 안타깝고 왜 죽었는지 매몰될 수가 없는데 매몰돼서 죽었대요. 주인은 그 시신이 간 거예요. 전 시신 장례식장인데 그래서 지금도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죽었는지 확인이 아닙니다. 무슨 사고? 근데 매몰될 리가 없는데 매몰됐다는 거예요. 유일한 CCTV도 없고 유일한 증인은 그 사용자예요. 그 아저씨, 주인 아저씨. 경찰은 그 주인 말 믿고 그냥 쳐는 거예요. 컴퓨터 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기 너무나 찝찝해요. 그러니까 저기도 무슨 말 했냐면 부안에 아까 단체가 있으면 집요하게 경찰서 찾아가고 노동 방위 방문하고 사용자 찾아가고 집회도 하고 익산 경찰서 앞에서도 하면 좀 밝혀낼 수가 있는데 지역이 없다는 겁니다. 그 지역에 있는 뭐 종교단체들이든 뭐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지역이 다문화 합의회는 대부분 지역 자치단체 예산을 지원받고 있어요. 목사님이든 신부님이든 스님이든 대부분 다문화 지원받기 때문에 꼼짝 못합니다. 나 그런 사람들이 이 노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성직자들이.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또 다른 건데 난민 신청했는데 가정폭력의 모년에서 치료받다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 스리랑카 이주 노동자인데 너무나 애통하다고 내려가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런데 스스로 가정폭력의 모년에서 한국 가정폭력 심화단에 돌아가신 사건입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겁니다. 이거는 좀 시간이 이거하고 홍성 사건 시간이 한참 지났죠. 몇 분 지났어요? 예, 이제 이거는 요 근래 사건을 제가 설명하려고 생생하게 또 제가 이건 이제 내일 뭐 오신 분 계시겠지만은 미얀마 노동자입니다. 이거는 딱 정확하게 소위 우리들 작년부터 활동에 딱 걸려드는 거예요. 걸려드는 표현은 어폐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잘 걸렸다 생각한 거예요. 이양 노동자 돌아가셨지만 이제는 싸우자. 제가 결심을 하고 무슨 말이냐면 국가 기업인 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겁니다. 발주했고 천안에서 아산 사이 팽택 사이에 KTX 복선 선로 작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철도시설공단 발주 SK건설, SK에코플랜트하고 SK건설에 말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또 대림건설도 DLENC로 바꿨어요. 이놈들이 다 말을 바꾸죠. 현대도 뭐 바꿨죠. 현대는 못하는 뭐 말을 다 바꿨어요. 그 나는 SK에코플랜트 도대체 많은 놈이나 찾아보니까 SK건설이래요. 그 해필이면 조계사 우리 총무원 바로 뒤에 있어요. 뒷건물이에요. 일본군 소녀상 옆에 건물이에요. 그도 몰랐는데 주소를 검색해 보니까 이것 봐라 정말 잘 걸렸다. 그래서 이양 돌아가신 거 이거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 제가 이제 결심을 하고 아무도 가는 사람 당연히 가는 사람은 없죠. 이주단체들도 눈만 멀뚱멀뚱 보고 이제 제가 바로 당국대 병원으로 갔어요. 쭉 검색을 하니까 당국대 병원 천안 장례식장 모시더라고요. 제가 전화로 거니까 천안에 쭉 전화로 거니까 딱 3번째 정도 거니까 당국대 천안 장례식장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내려갔어요. 그날 바로 내려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안 치시래. 이거는 국가시설공단이 발주를 한 곳이든 SK 한국 굴지의 기업이 한 곳이든 분양소가 없다는 겁니다. 안 치시래.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문을 열어줘요. 저렇게 그 다른데 장례식장에서 저 문을 열었죠. 저기 그겁니다. 제가 절을 하고 있는데 저기 냉동실이에요. 분양소가 없어요. 그래서 확인하고 그래서 제가 올라오면서 야 이거는 싸우자. 저 스스로 결심해 이건 싸워야겠다. 진짜 그동안 10몇 군데 돌아다니는데 이거는 제대로 싸울 수 있다. 여기 원청이 딱 있잖아요. 원청이 SK건설이 큰 게 딱 작을 때 그리고 국가시설공단이 있다. 이거는 국가시설공단도 공격하고 SK도 하면 제대로 한 붙어보자. 저 결심을 하고 올라와서 그 다음날부터 이주단체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나가 안 되겠다. 그 월요일 바로 SK 앞에서 스님들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를 시작하면 막 텔레그램하고 막 SNS 올린 거예요. 그러면 이주단체
사람이 왔다는 곳이 있어요. 그 한 150명, 130명 정도 이주 활동가가 모인 곳입니다. 저도 이제 넣어주더라고요. 저 일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글을 올리고 싸우자 했어요. 싸우자. 아무도 쭈삣쭈삣하기를 나부터 싸울 테니까 그래서 싸웠어요. 그 싸우면서 그날 기자회견을 하면서 싸웠어요. 그 기자회견을 싸우는데 기독교 제가 조기영 사회노동위하고 KNCC 교회 사회위원회 그리고 천주교 노동사목위원회 서울교구하고 한 10년 동안 비정규직 KTX 여자성문 투쟁갑도 제가 제안을 해가지고 같이 하고 있어요. 비정규직 연대 투쟁은 또한도 같이 하고 그 사회 참사도 같이 하고 이태원이든 세월호 다 같이 했는데 그래서 그 목사 신부님한테 나 하니까 목사님 좀 기자회견 같이 하자니까 그래서 한국교회 인권센터 유승근 목사님 평소 같이 활동하니까 오고 신부님은 일정이 너무 바빠서 못 오신다. 그래서 기도는 먼저 하고 그 다음 날 그날 면담 요구서를 제출했어요. 스님들하고 우리가 기자회견을 하니까 보도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사람이 왔다 활동가들도 제가 좀 나이가 많잖아요. 양홍 선배가 위원장이 하시는데 우리도 하자. 이제 그런 이제 기운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날 SK건설 사장 만나자고 면담 요구서를 제가 전달했어요. 그 SK 누가 대팀장이 오더라 기획팀장 와서 그런 일 처음 SK 보면 사람이 많이 죽어서 이놈들이 그냥 대충 처리했더라고요. 하청에서 검색해 보니까 저도 처음 알았어요. 여러 명이 돌아가셨어요. 딱 보니까 대충 처리한 거예요. 그래서 좋다. 이건 외국인 노동자지만 좋다 싸우자. 그리고 SK 대표 만나자고 하니까 그 다음 날 연락이 왔어요. 만나자고. 그리고 좋다. 그러면 그래서 저를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저를 검색했는가 봐요. 저 지독한인가 이라 검색해. 그 좋다. 나 혼자 안 간다. 그래서 나가 기독교 전화하고 천주교 전화하고 나가 종교하고 같이 가겠다. 그래서 유승근 목사님 같이 갑시다. 오케이. 그래서 같이 두 명이 같이 갔어요. 그래서 그 SK 건설 안에 들어가 가지고 저쪽에 부사장 두 명하고 나왔더라고. 그래 누구 잘못한 거 인정해라. 그리고 누구 가만히 안 있겠다. 그리고 누구 지금까지 이렇게 돌아가시는데 요구사항이 있어요. 공식 사과. 공식 사과를 하면 그냥 잘못했는 얘기 아니고 공개 사과, 공식 사과가 있어요. 언론과 가족 그리고 신문지상이든 국민들 앞에 사과해라. 정식으로 사과해. 그게 현재 요구사항입니다. 내일도 기자회견 하겠지만 요구사항. 그리고 유가족에 대한 합당한 배보상. 그리고 재발 방지 약속. 그리고 그 같이 작업했던 그 노동자들 트라우마 치료. 그 5가지 그 핵심이 그 4가지 5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량소를 설치해라. 제가 불량소에 한이 맺힌 사람 아닙니까? 불량소 설치해라. 그 지금은 오늘 아침 불량소 설치해서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변수가 생겨서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그 제가 겁을 줬죠. 가만히 있으면 이제 노동자들 다 가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사람이 왔다 이주 단체들도 달라붙고 1인 시위도 같이 하고 기자회견도 같이 하고 하니까 이제 판이 커지기 시작하잖아요. SK도 가만히 있다가 그러니까 대충 처리하려 했어요. TMLT 하여튼 그 하청업체한테 맡겨놓고 중개는 하청업체예요. 터널 뚫는 회사예요. 터널에 컨베이너 벨트에 깔려 죽은 겁니다. 미얀마 노동자가 대충 야 너가 적당히 처리해 몇천만 원 주고 처리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딱 이 판이 커지기 시작하니까 요구사항도 SK 나가 마이크 들고 원청 책임져라. 열받쳐가지고 SK 최태원 너가 주식 팔아 주식 해갖고 웃기는 소리 무슨 주식하고 노동자 무슨 상관이 있냐 주식이 최태원이 사과를 하는데 마이크 잡고 떠드니까 이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변수가 하나 생기는데 무슨 변수냐? 한국에 있는 미얀마 대사관이 변수가 된 거예요. 이놈들이 비자 발급하는데 도움을 안 주는 거야. 그 군사 정권이잖아요. 그런 게 딱 압축을 하면 한국에 있는 미얀마 민주화 운동 세력하고 연계될 가망성이 있기 때문에 부인이 직접 들어오는 거 안 된다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누구를 덜 먹여요. 저도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어제투지 많이 했거든. 아마 저놈도 나를 알 거예요. 저 뻔하다. 저 조기정 사회노동이든 저것들 비자 발급에 한국 대사관이 비자 발급하죠. 미얀마. 그런데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가 있어요. 그걸 안 떼주는 거야. 그러니까 가족이 비행기표도 못 들어오는 거야. 전화로 계속 하니. 그래서 계속 방해하고 SK는 와가지고 위원장님 우리가 해주고 싶어도 야 너가 대사관 달달 뽑고 한국 대사관한테 전화해야지. 외교부하고 우리가 시끄럽게 하면 나라 망신다. 달달 뽑고 이놈들이 계속 한숨을 쉬고 앉아있길래 도저히 안 돼가지고 우리가 며칠 동안 싸우다가 가족이 들어야 분향소 설치 협상이 됐잖아요. 그런데 위임을 받아서 가족이
미얀마 대사관이 집요하게 해유 급박을 했어요. 절대 우리 시키는 사람하고 변호사하고 사인해라. 절대 안 된다. 너 뭔가 군사 정권이잖아요. 무시무시한 놈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미얀마에는 90%가 불교인인데 소수민족이 있어요. 이분이 돌아가신 분이 소수민족, 기독교 소수민족 출신이에요. 기독교하고 이슬람 소수민족이 두 군데 있어요. 그런데 미얀마 아웅산 수지도 소수민족을 탄압을 했다 해도요. 그만큼 이 배타적이고, 자, 불교는 배타적인 종교가 아닌데 미얀마는 희한해요. 나 볼 때 이제 부처님 제자가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미얀마는 소위 불교는 싸우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그냥 뭐 좋은 게 좋은데 내 뭐 과거 인연 따라 사는 건데 이런 건데 미얀마 수지도 이슬람 종족을 탄압을 했대요. 죽일 때도요. 그러니까 군사정권은 오직하겠어요. 그래서 미얀마 민주운동 안 돼. 누구 덜먹이길래 그 다 결합하고 있다. 안 된다. 그리고 배보상금을 받으면 그 배보상금이 그 미얀마 민주운동에 들어간다까지 해요. 이놈들이야. 한국 대상. 무슨 개 같은 소리냐. 싸우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되가 우리가 그러면 한국 대상한테 전화 걸었어요. 미얀마에 있는 한국 대상. 야, 이런 일로 한국이 사고가 났는데 못 들어온다. 한국 대사한테 전화 걸었어요. 저 미얀마에 있는. 그놈들은 가만히 있다고, 처음에 뭐 서류 필요하다 하길래 계속 항의하고 하니까 한국 대사관에서 미얀마 대사관에 전화를 했어요. 아, 그거는 모든 국민이 다 아는 사건이고 MBC도 계속 보도를 하니까 그거는 우리는 비자 발급할 수밖에 없다. 이러니까 그제서야 이놈들이 꼬리 내리고 비자가 발급돼가지고 오늘 새벽 5시에 들어왔어요. 가족이. 그래 지금 불량서도 차리고 조문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족이 있고 그리고 가족 이임 받았고 내일 1시 반에 1시에 기자회견 나고 3시에 협상을 해요. 직접 한국 민주노총 충남본부가 위임을 받았어요. 교수. 위임 받으면 이렇게 바꿔줘요. 에티켓이 만약 우리가 위임을 못 받으시면 무슨 뭐 불량소문 제가 찾아가면 몰라요. 우리 위임 받아서 대충 합의하고 끝내버려줘. 우리는 만나주는 척 하면서 그냥 뒷꿈으로 저쪽에 위임 받은 가족한테 변호사한테 위임 받고 도장 깡 찍으면 끝나잖아요. 다행히 가족이 부인이 끝까지 버텼어요. 부인이 끝까지 버텨가지고 그러니 버티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비행기 표가 어저께 타가지고 아침에 들어서 지금 오늘 지금 천안 장례식장에 계십니다. 그래서 내일 3시에 교섭을 하기 시작. 그 교섭이 저도 이제 좀 들어오라 해가지고 저도 이제 교섭에 들어가고 그것이 지금 이 미얀마 이주노동 사건이 마지막으로 충남 홍성 사건 정말 가슴 아픈 사건인데요. 며칠 전에 저도 한 4일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저도 이 일 때문에 바빠 죽겠는데 뉴스로 보니까 충남 홍성에서 돼지 축사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딱 출근했는데 뉴스 딱 보니까 떠 있더라고요. 그 이주 노동 하나 더 마지막 이겁니다. 충남 홍성. 야,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 좀 저도 사람이라 바빠 죽겠니?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 5분 고민했어요. 야, 이 충남 홍성인데 이 미얀마 노동자 또 집회대회도 뭐 매일 우리 기도해. 고민하다 가자. 나 스스로 약속한 거예요. 나가 모든 죽음에 다 가겠다. 이주노동자 모든 대한민국에 난 죽음이 아무리 나가 몸이 힘들더라도 가야겠다. 나 스스로 약속을 했어요. 이 죽음에 대해서는 꼭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래 가자 싶어서 제가 홍성에 홍성은 기차가 자주 없더라고요. 그래서 막 KTX 타고 천안 아산 내려가지고 차를 빌려가지고 홍성에 갔어요. 무조건 갔어요. 그래서 가니까 장례식장에 갔어요. 장례식장에 가니까 당연하게 안지실이 있죠. 그래서 확인하고 바로 충남홍대 전화로 그러니까 쭉 전화로 그러죠. 충남 홍성은 장례식장 6개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쭉 전화 거니까 충남 홍성 의료원에 모셔져 있다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무슨 충북 홍성 은하면 장공리는 주소만 가지고 스님 한 분은 어떻게 수배하냐. 스님 한 분이 당연히 충남 청량에 계시는 스님이 계셨어요. 스님 나 내려가는데 좀 오세요. 무슨 일이냐 이런 일이다. 알겠다. 그래갖고 스님 12시 만나기로 하고 장공리 마을 해관 앞에서 만나 약속을 했어요. 어디 죽은지 몰라요. 장공리 마을 해관에서 만나서 찾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찾아요? 축사 몇 개 보이는데 못 찾았는데 다행히 마을 해관은 문이 잠겼어요. 더 더우니까 노인들 한 명도 없어요. 그때 어느 사람이 차를 끌고 지나가요. 그래서 제가 차를 세웠어요. 그 스님이 좀 물어보세요. 나가 물어보면 절대 안 결준다. 기독교인들 다음에 목사님을 앞서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어디냐? 여기 기도하러 왔어요 하니까 저 뒤에 있대. 이 가보래. 뭐 이런 데까지 스님이 기도하러 와요? 중충말 하도 기도해야죠 하니까 기도를 왔다니까 가르쳐주는 거예요. 죽은 현장에. 일단 의심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찾아가니까 온 그 전체가 한 만평 되는 전체가 축사였어요. 축사인데 축사 한 군데 아니고 보니까 축사가 한 7, 8개 집단으로 있더라고. 냄새가 지독하게 진동을 했고, 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12시부터 12시 50분 올라갔는데 점심시간이 있는가 봐. 막 문을 열고 다니도 그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축사가 왜 그러냐면 몇 년 전에 축사도 2명의 노동자가 죽은 적이 있어요. 경상북도 어딘가. 뭐 때문에 축사가 오물이 이렇게 탁 타고 내려와요. 요즘 감시가 심하잖아요. 이 타고 모아놔요. 오물 저장소가 있는데 여름철 되면 메탄가스가 엄청 올라요. 그거를 이제 비우고 청소하는데 한 명이 들어갔는데 쓰러졌고, 한 명이 보다가 쓰러지니까 따라 들어가다가 건질을 하다가 그 사람 스스로 죽은 경우가 2명이 동시에 죽은 데가 있어요. 한 5년 됐을 겁니다. 이 노동자도 그랬을 거다 짐작을 하고 올라가니까 이제 이리저리 막 그렇게 축사에 올라가니까 숙소가 진짜 숙소가 축사였어요. 숙소가 캄캄하고 그냥 어지럽고 그냥 그 부시시하고 놓으시더라고요. 외국인 노동자. 이 한국말은 조금 하시더라고요. 몇 년 대신 왔다. 어디든 돌아가시니까 저 가래. 또 위에 가니까 또 바로 뒤 있다 하더라고요. 그 바로 뒤 찾아가고 저 현장입니다. 딱 찾아갔어요. 겨우 찾았어요.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주인 아들이 있는데 사장 차는 벤츠고 아들 차는 외제차 2대 있더라고요. 기본 돈을 벌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쏘구라 진짜 딱 주인이 막 얼굴이 밝게 나타나서 한 60대 초반에 아버지였어요. 사업주죠. 왜 왔냐? 막 화가 났어요. 이제 왜 왔냐? 기도하러 왔다.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현장에 우리 항상 이리 다닌다. 필요 없다. 나가라. 우리가 다 알아서 뭐를 해요. 그리고 당신 분향소도 안 차렸지 않느냐. 분향소 다 알아서 할 거라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분향소도 모셔야 되고 우리가 사고 원인이 뭐냐 모르는데 알아서. 그 가족이 그 사장이 오는 사이에 좀 한 1분 간격이 있었는데 그 노동자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 친구가 죽었지만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기가 찬 일이면 그 현장에서 같은 축사에서 저 축사 있잖아요. 저 파란색 2개, 3개가 축사예요. 저기도 돌아가니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물어보니까 가스로 죽었어요 하더라고요. 가스로 죽었대요. 네팔 한국말 하더라고요.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쫓겨났어요. 쫓겨나고 그 은하농장인데 앞에서 밀려나가지고 스님 한 분하고 저 한 7, 80m 떨어진 저 돌아가신 현장을 보면서 기도했어요. 저기 충남 홍성인데. 그래서 병원에 갔다 저 장례식장에 올라오면서 염섭실 있죠. 예, 염섭실이 들어가려니까 홍성은 못 들어가게 막았어요. 우리는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 알았다. 그냥 바깥에서 한 거 되면 바깥에서 하고 가시래. 그래 안에 못 들어가고 바깥에서 기도. 그리고 싸울 필요 없어요. 그래 알았다. 바깥에서 할게. 그리고 목탁 치고 올라왔는데 오늘 들어보니 경향신문 기자가 전화가 왔길래 이랬는데 가슴이 아프다. 제가 나가지 또 내려가야 되는데 미얀마 노동자 때문에 또 오늘 경기도 광주에 간호사 한 분이 태움으로 돌아가셨어요. 태움 사건 며칠 전에. 그것도 부모님 만나고 한다고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못 내려갔는데 경향신문 기자가 취재를 하니까 이놈 한국 경찰놈들이 질식사도 아니고 온열도 아니고 미상이래요. 죽음 원인을 모르겠다는.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런 법이. 그래 한국 경찰이 이랬다는 그냥 그 사용자 진술만 근거해가지고 쳐는 거예요. 조사 안 했다는 거예요. 씩 둘러보고 가버리고 사용자 그랬죠. 예, 막 그런 거죠. 모르겠죠. 사고 안전시설 뻔하잖아요. 그 조서를 위임받은 변호사가 있으면 확인을 하면 이게 무슨 재수조사 해라고 항의하고 고발하고 그러면 조사 다시 하잖아요. 안 하는 못하는 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래서 지금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 이 노동자가 아마 오늘 아니면 내일 나가버릴 거예요. 화장해가지고. 그 변사 처리한다는 거예요. 변사 처리.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이주 노동자의 현주소다. 그 제가 말을 압축을 해가지고 하려면 한 3시간 정도 해야 돼요. 딱 줄이고 결론적으로 이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렇게 소위 말하는 거의 갖다 버려지는 수준이다. 최고 중요한 건 이임을 못 받으면 아무도 이 노동자가 어디로 갔는지, 산재 처리는 어떻게 됐는지, 배보상은 산재 처리 당연히 해야 됩니다. 배보상은. 그리고 농어촌에서 죽으면 산재 처리가 안 됩니다. 농어촌에서 죽으면 산재에 가입이 안 돼 있어요. 농촌, 어촌, 계절 근로 노동자는 산재 처리를 안 해줘요. 노동자 아니라 해가지고 계절 근로자를 이름이 희한하지. 계절 근로자. 그러면 뭐 어떻게 하냐? 농협, 어협 이런데
보험 몇 천만 원짜리 죽으면 그 가입돼 있어요. 그럼 죽으면 2, 3천만 원, 몇 천만 원인데 그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도 안 돼요. 줬는지 안 줬는지 누가 신청해. 그럼 외국 영사놈들이 신청했는데 그것도 안 돼요. 그런 게 비일비재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 현재 외국노동 최고 중 문제점은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고, 그리고 산재 처리도 안 되고 배보상도 안 되고, 그 시신이 불행하게도 시신이 온전한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화장을 태워서 빼만 버린다. 제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제가 최고 중요한 것은 세월호 참사든 이태원 참사든 오송 참사든 RSL 참사든 제주항공 참사든, 제가 제주항공도 이 2주일에 한 번씩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이 바쁜 와중에 그 참사 현장에 내린 그 유골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제가 학습 스스로 배운 점은 최고 중요한 것은 고인에 대한 예우다. 고인에 대한 예우, 그 다음에 고인의 가족에 대한 예우, 이 두 개 없이는 없는 진실 구명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 보다 고인에 대한 예우를 안 하고 있죠. 고인의 예우를 안 하는데 어느 경찰이 조사를 하겠으며 어느 사용자가 협조를 하겠으며 고인에 대한 예우 없다. 분향소든 깨끗하게 모셔야 되고, 그리고 가족에 대한 예우와 동시 같은 겁니다. 가족을 오시려 해야 된다. 오셔가지고 사과하고 그렇잖아요. 모든 사고는 사용자의 책임이 최소 50% 이상 있는 겁니다. 작업 환경을 주의 개헌했던 작업 환경에 그 5인 이상 사업장에 돌아가시면 중대재해처벌법 받잖아요. 한 명, 두 명 사업장 그것도 없어요. SK는 급 사업장이 그 중대재해처벌을 받아요. 중대재해처벌 사업장입니다. SK는. 그런 겁이 나니까 저렇게 하고 있어요. 그 수많은 정세 사업장의 외국인 노동자는 이렇게 그냥 흔적도 없이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이 한국의 현재 우서다. 그래서 지금 저도 시작했지만은 기독교 우리 동지들도 일 같이 하자, 같이 하고 서로 같이 내려가고 지역에 연계시켜 주면 지역도 만약에 같이 기도회도 열고 시청 앞에 찾아가고 경찰 앞에 찾아가고 항의 방문하면 더 바꿔질 수밖에 없다. 아무도 저항을 안 하니까 했는데, 그래서 SK 지금 싸움도 저는 우리 후배들하고 동지들한테 제대로 싸우자. 그냥 찝쩍거리지 말고 제대로 싸우고 제대로 밝고 제대로 사과받고, 그리고 장례도 제대로 진짜 한번 치르자. 사람들 우리도 사회장으로 치르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그리고 한국 모든 사용자들이 이주 노동자들, 이주 노동자 죽어도 한국의 시민사회단체가 저렇게 사회장도 모셔주는구나.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 저 이제 바람입니다. 그렇게 좀 두서 없지만 일단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네, 우리 양원 위원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너무 고생 많으셨다라는 생각도 들고 마음이 좀 착잡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도 같이 활동할 수 있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한편으로 들고요. 자, 우리 오늘 양원 위원장님 많은 시간 내서 우리한테 큰 아픈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 질문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냥 어째로 좀 약간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궁금한 좀 이런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 처음 듣는 얘기다 보니까 브로커 얘기를 좀 하셨거든요. 이게 제도와 정책이나 이런 게 안 돼 있으니까 그 틈에 이제 결국은 브로커 같은 데들이 소위 말해서 하이에나처럼 뛰어들어서 하는 거죠. 그들이 계속 그렇게 그때 접해본 브로커들이 이게 어느 정도 똑같은 사람들인가요? 주로 접한 브로커는 저도 처음으로 봤어요. 그 이주 활동가들이 브로커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브로커 있으면 아무도 못 들어간다고, 개입도 못 한다고. 딱 위험장 가지고 저런데 큰 소리 치니까 변호사하고 행정사인가 딱 2명 데리고 왔어요. 브로커는 변호사가 아니에요. 그 돈을 버는 놈이에요. 돈을 벌고 자기 소속의 변호사, 행정사를 동원하고 통역까지 동원해가지고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연락해가지고 지역에 아마 그쯤이 있는 것 같고, 목포 사고 나면 착착착 연결해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돼 있다. 그래서 막 노동부도 항의해도 한국에 아시다시피 노동부라는 곳이 수십 년 동안 노동자를 위한 노동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대통령 한마디 하더라도 밑에서 그냥 뭐 보고서 하나 만들면 끝이에요. 그리고 또 뭐 지나가고 그래 브로커 건절해야 된다는 것이 이주 노동 운동의 하나의 큰 요구사항이 하나예요. 그런데 싸우면 안 되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이렇게 수많은 죽음이 계속 이어져도 제대로 된 싸움이 아까 베트남 뚜안 노동자 그 위임을 받는 거 싸우지만 위임 안 받은 사업장에서 브로커가 발생하는데 그것을 지금 속수무책으로 그 지금 하고 있다고 보고 계속 여론화 시키는 중인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결국은 저쪽 그 해당 죽은 분의 노동 쪽에서 위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브로커들은 그런 절차를 다 할 수 있다는.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베트남 커뮤니티가 있어요. 목포에 커뮤니티 그 커뮤니티 안에는 브로커하고 친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평소에 관계가 있으면 바로 브로커 돈을 주겠죠. 뻔한 거죠. 아유 그 노동자들이 이게 브로커인지를 정말 우리가 생각한 브로커가 아니고 이거는 그냥 우리를 위해서 처리해 주는 사람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노동 빨리 연락하면 브로커는 평소에 나한테 연락해 돌려놓으면 연락을 하고 연락을 받으면 그러면 그 가족 전화번호 아냐? 그 가족 전화번호 가르치면 또 또 죽은 고인하고 가족 가까운 사람이 집에 전화를 거는 거예요. 어머님 누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럼 울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뻔하잖아요. 한국 사람도 그랬을 거니까. 그러면 여기 일 잘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맡겨놓으면 될 것 같아요. 이임장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3억 5천만, 2억 5천만을 받았는데 내가 볼 때는 50%만 가져가야 돼. 그런 동안 한 일주일 일하고 1억을 버는 거예요. 안 그랬겠어요? 그러면 그 통역사 5일 일하시면 하루에 8만 원, 40만 원 주고 변호사하고 그 행정사 몇 분 주겠어요? 심각한. 하여튼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향후 이제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에서 그런 활동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쪽 커뮤니티하고도 관련이 있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참 그 커뮤니티 안에 사람이 없어요. 그 제가 현실적으로 전남에 한 명 있어요. 전남 강주에 이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손상용이라는 동지가 있어요. 한 명. 전라남도 강주까지 다 하더라고 그 친구가. 다른 일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일도 하면서 하는데 이게 감당 못 하잖아요. 이 사고뿐만 아니라 산재 사고도 있어요. 다치는 사고. 전화는 오지 이것뿐만 임금 체불도 있고 감당 못 하고 사망 사고 나도 허겁지겁. 그래 저보고 오래요. 그 제가 강주 그 목포까지 간대도요. 그리고 있고 부산 경남에 한두 명이 있고 대구에 성수공단은 좀 몇 명이 있어요. 충북에 며칠 전에 사고가 났어요. 온열 질환입니다. 그것도 충남 계산군 군청에서 발주를 했고 계산군 임업 산림조합에서 원청인데 그 노동 하청에 죽었는데 베트남 노동자인가 나흘 만에 사라졌어요. 신문에 늦게 났어요. 저 한 5일 지났길래 이건 사라졌겠고 아니나 다를까 뒤늦게 충북에 있는 활동가들이 달려가니까 그것도 사라졌어요. 아무도 그 시신이 어디로 갔는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 검문집단에서도 그리 돼버려. 그 충북에도 충남에는 한 명도 없어요. 그 이주 활동가가 그 민주노총이 저 일도 바쁘니까 이 일을 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강원도도 없어요. 전북도 없어요. 민주노총 산하에서 단체를 만들어서 정말 활동을 만들어서 키워야 되는. 당연하죠. 민주노총 아까 이야기했죠. 민주노총 전국에 이주 담당 국장 총연맹이 서울에 본부에 한 명 있는데 그 한 명도 끌피면 바꿔진대도. 말은 역대 민주총연맹 위원장이 마이크 잡고 이주동도에서 열심히 투쟁해서 소위 말 개뿔이라는 거예요. 그 짓이라는 거예요. 다 정비적 중심의 일을 하고 있는 대부분. 근데 알다시피 현대중공업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마 보도로 봤을 건데 현대중공업에 이주 노동자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 밥값을 떼버리는 거야. 성과급도 안 주고. 그리고 이주 노동자 밥값을 본부에서 떼버리니까 처음에는 몇 명이 반발했는데 지금 며칠 전에 노조가입을 제가 저번 주에 토요일 집회했는데 200명이 모였어요. 그 1000명이 모였어요. 애국 노동자가 200명이 모였어요. 대단한 일. 노조가입을 했어요. 200명. 오늘도 보니까 몇백 명이 가입을 했어요. 모인 교육을 시키는데 몇백 명이 교육을 받았어요. 회사가 회사 어디 오라고 시켰는데 거의 안 가고 이쪽에 많이 왔어요.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울산이 옛날에 87년 노동자 대투쟁에 선봉이 있었듯이 우리 바람은 희망은 외국인 노동자 투쟁 그렇게 집단으로 모여 있으니까 조선소에서 몇백 명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했어요. 저도 갔다 왔는데 그런 일이 번지기 시작하면 어찌 될지 모르죠. 이게 뭐 노동자 투쟁이라는 건 갑자기 확 불이 붙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좀 희망적인 모습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다 우리가 너무 마음하고 얘기만 들었는데 혹시 활동을 통해서 좀 제대로 뭐 보상을 받거나 장례를 치르거나 하는 예도 있나요? 네, 아까 위임 받은 사람 성서공단의 여성 노동자 25살 부모님이 계셨어요. 부모님이 같이 대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 경우 말고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타인이 돼버려요. 법률적으로든 타인이 돼가지고 그 말에 어떠한 개입을 하기 시작하면 당신들이 뭔데 우리는 위임장 있는데 당신들이 뭔데 그러면 그냥 하다가 장례식장 안에도 그냥 첫날 이틀 가다가 나와버려요. 목포에 몽골 노동자가 돌아가셨는데 저 사진이 없는데 몽골 노동자가 돌아가셨는데 통역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통역이 얼마나 위험한지 제가 절실히 몽골도 그 불교예요. 몽골 불교를 별도. 난 종교는 나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몽골 가니까 하고 하니까 처음에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스님이 와서 기도를 하고 싶다 했어요. 기다리래. 기다리고 그 연불을 틀어놨더라고요. 불교 독경을. 그래서 찬스다 스님 찬스다 싶어갖고 스님 오면 안 되겠냐. 저녁 때 이제 목포에 계신 스님이 통역한테 물어보겠다 하더라고요. 통역하고 바꾸다만 느낌이 통역 넘어가는 순간 통역이 바꾸셨다면 통역 이야기 듣더만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인이 금요일 하는데 발인 함께 해도 되겠냐. 우리끼리 하겠다. 통역이 지시하는 거예요. 그 통역은 버릇고 세운 통역이. 그래서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재미나이한테 몽골 한국말로 고인의 뭐 참대 좋은 데서 태어나고 고인의 뭐 쭉 적어가지고 몽골어로 번역해줘 하니까 재미나이가 번역을 해주더라고. 그 딱 보여줬어요. 그 남편한테 보여준 쭉 보더라고. 그때서야 감사합니다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역이 사기꾼하고 같이 버릇하고 다 결합돼가지고. 그 스님 기도하는데 오지 말라고 발인하는데도 오지 말아요 다. 그러니까 저쪽 방침은 아까 미얀마 마냥 어떠한 미얀마는 정부가 지시했지만 지금 브로커 놈들이 모든 사람을 반대하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일제 강제징용 뭐가 틀려요? 한국 일이 뭐 나 그러잖아요. OECD 9위가 듣고 뭐 주가가 9,000 포인트가 나와버리고 사기죠. 무슨 놈의 이재명 대통령 뭐가 어떻고 저쩌고 하는데 뭐 3D인가 뭐 이름도 뭐 3메가 3D 메가 뭐 있잖아요. 막 빛 좋은 개살구죠. 내부적으로는 젊은이들은 주거 불안에 인생에 희망이 없고 결혼 포기가 아니에요. 첫 번째 프로포즈를 포기해요.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프로포즈를 하고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데 사랑의 마음을 억제하고 사는 것이 나는 한국의 젊은이라 생각이 듭니다. 왜? 주거가 핵심이다. 특히 다 서울에 사시는데 어느 30대, 20대 결혼 정년기에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저 여성이나 저 남성하고 참 사귀고 싶은데 결혼하고 해보고 싶은데 우리 결혼하자 마음 하겠어요? 어디에 살 건데 하는 순간 다 한국이에요. 그래서 다 포기한 거예요. 저건 최고 중요한 게 주거 문제라 봐요. 주거가 돌봄 문제인데 또 결혼 안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주거 문제인데 22평 분양가가 강남에 가보십시오. 분양가가 30억이랍니다. 25평이 30억을 분양가가 30억인데 아는 조카가 당첨됐대요. 나는 한 5억 하냐 했는데 삼촌 5억이 아니고 25억 내래요. 폭이.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놓은 것은 제가 볼 때 또 다른 이야기지만은 역대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똑같다는 거예요. 이 건설 자본의 포위가 돼가지고 시장을 아파트 시장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정권을 유지시키는 것은 세계적으로 한국밖에 없습니다. 젊은이들은 다 착살을 하고 있어요. 다 포기했어요. 오직 한 국민의힘을 지지했잖아요. 이번 서울시장에 오세훈이가 될 놈이에요. 그럼 가당치는 할 놈입니까? 내란 세력인데 그 놈하고
정원호가 똑같다는 거예요. 공약이 지금 아까 누선 분석 기사를 보니까 오성훈이나 정원호가 똑같다는 거예요. 공약이 다 재개발 재구축 했던 공약이었대요. 그러니까 20대 여성까지도 다 돌아서 가지고 불행하게도 진보 정당을 안 찍고 국민의힘을 찍었다는 겁니다. 80%가 얼마나 이 비참한 나라예요. 그 20대 30대 머릿속에는 자기들이 살기 바쁘니까 이주 노동자들은 관심밥집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관심. 너무나 나부터는 절망적인 대한민국을 저는 봐요. 어느 정도 시간이 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뭐 추가로 뭐 한 번 질문만 더 받고 오늘 광연회를 마치도록 할까 합니다. 괜찮겠죠? 네. 마지막 뭐 한 분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전국에 이주노동자 운동이나 이주노동자 지원하는 센터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특히 종교계에서 하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까 이제 그런 조직과 단체들이 이름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이주노동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는 것은 정부나 지자체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런 단체가 많죠. 예. 다문화 들어가는 거 다 그런 데입니다.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는데 그래도 왜 관심을 갖지 않을까? 그리고 대체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까? 그게 굉장히 의문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그 양위원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듣는 것이 우리 평신도 행동도 이러한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 같이 대책을 세우고 같이 활동하고 같이 하시죠. 예. 예,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 원장을 통해서 이제 이 현황을 듣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하려면 양 위원장님을 따라다니면 되는 건지 이것을 좀 우리가 좀 탄탄하게 좀 정책을 세우고 토대를 갖춰 나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지 예, 뭐 첫 번째 질문은 뭐 제가 단정은 안 하겠지만은 다문화 이름 들어가는 곳은 다 지자체 지원 단체입니다. 그 다문화 지원 단체는 종교 단체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뭐 불교도 스님들 뭐 크게 하고 있어요. 뭐 다문화 가정 대부분 지자체하고 연관돼 있다. 예산을 주면 그 부당 노동 행위라든가 그 다문화 그 사람들은 뭐 쉼터나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예, 한국어 뭐 강의, 취미생활, 뭐 한국에 적응하게끔 가르치는 곳이다. 그 안에 뭐 가정 폭력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동 현장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에도 가정 폭력이 일어나는 거 그런데 안 하죠. 그냥 그 한국에 적응하게끔 하는 곳이 그런 곳이다. 그리고 한국의 이주노동 민주노총도 저 상태인데 오직하겠어요. 더 이상 뭐 무슨 집 하는 데 있잖아요. 무슨 집 막 다 대부분 그런 곳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뭐 집회에 나가고 보면 없어요. 없고 그 두 번째 문제는 저 아까 공동행동 평신도 행동인데 계시면 뭐 우리가 최고 중요한 거는 지금 이주 단체의 최고 고용 허가제 그리고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그 30년 채 요구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강제 단속하지 마라. 그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 강제 단속하지 마라도 지금까지 사과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또한 노동자, 베트남 노동자가 성서공단에서 돌아가셨는데 강하게 우리가 저항을 하니까 법무부하고 출입국 사무소가 직접 가족을 찾아뵙고 잘못했다고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단속을 완화하겠다. 단속 요즘 뭐 굉장히 완화가 됐어요. 굉장히 획기적인 성과로 가요. 그런 싸움을 통해서. 그리고 한 번씩 창구를 열었습니다. 창구. 그럼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가 절대 안 만나주거든요. 법무부라는 놈은 아주 한국에서 최고 권위적인 집단입니다. 지금 뭐 보시오 한동훈이든 윤석열이든 다 법무부 놈들이잖아요. 이거 다 법무부같이 고압적이고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는 그냥 아예 우습게 보는 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법무부가 뭐냐면 출입국관리본부가 법무부 소속입니다. 이번에 박성재가 구속됐는데 출입관리본부장한테 지시했잖아요. 외국에 있다 한국의 정치인들 다 막고 그리고 교정본부, 교도소 비워놓으라고. 그놈들이 다 법무부 소속이기 때문에 검사들이 좀
한직도 가고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는 그 최고 꼴등 최고 권위적인 집단인데 그 집단들이 올라가지고 사과한 게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싸우면 된다. 이제는 그래서 이번에 우리도 또한 노동자 사과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강제단속하면 이제 무조건 싸우는 거예요. 자기도 굉장히 조심한. 그런데 한번 고용 허가제하고 그런 거는 같이 싸우면 돼요. 그 집회가 열리기 때문에 한 번씩 그럼 죽음의 현장에 가려면 제가 한번 누구한테 전화하면 제가 뭐 직장 안 나시는 분들은 같이 가면 돼요. 제가 꼭 전화 드릴게요. 같이 갑시다 하면 저 혼자 가는 것보다 이러면 같이 가면 좋습니다. 이거는 뭐 특정 종교 해서 될 일 아닙니다. 기차표는 급하면 제가 끊어놓을 테니까 몇 시 기차입니다. 타세요. 타고 가면 돼요. 네. 그러니까 같이 하자라는 것도 좋고 이제 직업 없으신 분들이 시간 많으신 분들이 하자라고 하는 내용에 아주 격하게 동의합니다. 자, 우리 오늘 양한원 위원장님 모시고 가슴 아프고 또 우리가 또 다시 반성하게 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감사의 박수 오늘 강연회를 마치도록 하고요. 모처럼 양한원 위원장님이 식사 시간 오늘 같이 뒤풀이 참석할 수 있다고 하시니까 같이 뒤풀이 가셔서 못다한 이야기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